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제 10번까지는 마이다스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익히기 위한 좀 간단한 예제들로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 예제 11번부터는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된 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요. 제일 먼저 예제 11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제 11번, 예제 11을 같이 보면 얘는 어떤 예제냐고 하면 3경관 연속 보가 있습니다. 10m, 15m, 10m의 경관을 가지는 3경관 연속 보죠. 예. 거기 단면은 폭이 3m, 높이가 1m입니다. 실제로 이런 보는 없겠지만 좀 단순화해서 폭을 3m 가지고 있는 이런 연속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차량 하중이 지나갑니다. 차량 하중이. 여기 지금 보면 차량이 여기 하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 하중이 여기 무슨 하중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량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20톤 트럭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40톤 트럭을 설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대우 트럭을 가지고 설계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 트럭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차들이 지나다니는 교량을 설계할 때는 이런 하중이에 지나가도 안전하게끔 설계를 하시오 해서 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트럭 하중이고요. 이런 트럭 하중은 축을 3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제일 앞축에는 48kN이 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축에는 192kN이 각각 걸리는 그리고 이게 지금 좌우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있으니까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 사이에 거리는 1.8m 요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L1은 요 앞축과 가운데 축과의 거리는 4.2m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축과 제일 후륜축, 제일 마지막 후륜축까지의 거리는 4.2m에서 9m까지 가장 교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길이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축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바퀴 사이에 축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L2는 4.2m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4.2m, 4.2m이고 좌우 바퀴 사이의 간격은 1.8m. 그래서 그리고 앞바퀴는 48, 192, 192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하중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오. 요거를 우리가 표준 설계 트럭 하중이라고 그러고 표준 하중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DB24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을 설계할 때는 이런 표준 트럭 하중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교량 위로 이게 지금 폭이 3m니까 실제로 이런 교량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3m니까 트럭이 그러니까 차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뭐 한 6m 정도 되면 차선이 두 개가 들어갈 텐데 이제 폭을 3m라고 해놨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만 있는 그런 교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에 이런 트럭 하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갈 때 요 받침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그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행할 때 제일 크게 발생하는 하중이 얼마냐 또는 요 단면을 설계를 하더라도 플러스 모멘트가 제일 크게 생기는 게 얼마냐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생기면 마이너스 모멘트가 제일 크게 생기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것을만 안전하게 설계를 하면 이 단면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맛을 보자는 겁니다. 디멘션은 여기 주어져 있고요. 이건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아마 이전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270kg force per cm 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즘은 이 메트릭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27MPa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은 여기 주어져 있죠. 폭이 3m, 높이는 1m짜리고 하중은 표준 트럭 하중 DB24가 지나갈 때 최대 응력을 가지고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럭처 가서 스트럭처 타입 XZ 평면상에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베이스 스트럭처를 빔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 플러스 10, 그러니까 35m입니다. 35m.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한 2.5m 정도 간격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총 14개가 나오나요? 14개 2.5m 하면 예, 전체 마지막 길이가 35m가 나오네요. 여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material property는 add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했죠. 여기 스틸이 아니고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고 우리 현재 시방서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설계 기준 강도를 이용을 하면 요게 이제 표준 설계 압축 강도입니다. 그래서 설계 압축 강도를 우리가 27MPa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C27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콘크리트 설계 강도 27짜리, 그러니까 요게 규정이 되어 있는 놈을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섹션 프로퍼티 add하고 뭐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 by 1짜리다. 그래서 3 곱하기 1이라고 하고 단면의 형태가 solid rectangle입니다. solid rectangle, 그러니까 사각형 단면이죠. 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디멘션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유저, 사용자가 정해주겠다고 해서 유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였죠? 높이가 1m, B, 폭이 3m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단면이 정해지고 나머지 단면 개수, 이렇게 단면적, 단면이 정면 이런 건 얘가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 모디파이를 가보면 여기 얘를 선택을 해서 모디파이로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보면 show calculation results 나와 있죠. 얘를 눌러보면 얘가 이걸 가지고 단면적, 그 다음에 뭐 i값 이런 것들을 지가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단면 개수들을 자기가 마이다스가 자동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오케이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닫고 나와서 금방 만든 material property하고 section property로 정해주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정면에서 보고요. 여기 지금 두껍게 보이니까 히든으로 해서 그냥 선으로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히든을 꺼서 그냥 선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엘리멘트 넘버, 부재 번호까지 보겠습니다. 자, 노단 엘리멘트 그리고 프로퍼티까지 다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여기만 흰지고 나머지는 다 이동단입니다. 그래서 define supports를 하고 선택을 해줘서
2.5m씩이니까 여기가 10m 떨어진 점이겠죠. 여기에다가 힌지 dx, dz를 구속을 해주고 그 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떨어진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제일 왼쪽, 그 다음에 10번 부저 오른쪽,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 요 세 개는 이동단위니까 DZ만 구속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까지는 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오던 대로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중이 우리가 이런 이동 하중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스태틱 로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무빙 로드라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무빙 로드. example 1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빙 로드로 하면 야, 너가 무빙 로드인데 뭐로 할 거냐? 어떤 기준에 있는 무빙 로드로 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스탠다드를 선택을 한국에서 사용하는 도로교 표준 시방서에 있는 값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코리아를 선택을 해주면 이런 창이 다시 조금 더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해줘야 되는데 먼저 트래픽 라인 레인 차가 어떤 레인으로 다닐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를 애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교량이 있는데 교량의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데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차가 이 트럭 하중을 어디에다가 제한시킬 건지를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레인 네임인데 그냥 뭐 LN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센트리시티는 여기 좌우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데로 갈 것이냐. 그래서 가운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센트리시티도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휠 스페이싱 그러니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간의 간격 우린 아까 봤죠. 1.8m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차량이 주행을 하면 충격 계수를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충격 계수를 여기서 고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임팩트 팩터는 0으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무빙 디렉션,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로 움직일 것이냐, 여기로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양쪽으로 다 움직이겠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움직인다고 해서 bot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향을 여기서부터 방향을 2포인트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가 움직이는지를 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OK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인이 하나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클로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서피스 레인은 이거는 이제 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서피스 레인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이 경우는 입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레인을 지나가는지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vehicles, 어떤 차가 지나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스탠다드, 설계 기준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add 스탠다드에 있는 것을 더하겠다고 해서 add 스탠다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안 스탠다드에 있는 놈을 이용하게 하고 지금 여기 보다시피 DB24가 미리 얘는 D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DB 로드가 47, 188, 188 이렇게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싱도 4.2, 4.2, 9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대로 OK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빙 로드 케이스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드 케이스는 그냥 LC1이라고 하고 멀티플 프레젠스 팩터는 제하 차선이 많을 경우에는 실제 제하하는 차선하고 그 옆에 있는 차선은 스케일 팩터를 1로 해주지만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로 줄여주는 그런 것이 시방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레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브로드 케이스는 여러분들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vehicle class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 add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vehicle class는 우리가 DB24로 이미 우리가 지정을 해놨었죠.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DB24가 아까 정해놓은 그 레인 위를 달린다 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레인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고 OK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지금 정의가 됐고요. 그것을 OK 하고 나와서 클로즈를 하면 지금 이제 무빙 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은 어널리시스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form analysis를 해주겠습니다. 자, 잘 끝났죠? 네, 이제 해석이 잘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를 봐야 되겠죠? 자, 결과에서 먼저 여러분들, 인플루언스 라인을 지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라인, 영향선인데, 영향선 여러분들 부정적 구조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인플루언스 라인 이야기 했었죠? 한번 봅시다. 반력의 인플루언스 라인. 어느 거에 대해서 볼 것이냐. 그래서 1번 절점에 대해서 보겠다. 해서 컴포넌트를 뭘 보겠느냐, FZ를 보겠다고 해서 values 선택을 하고 apply를 해주면 부재번호는 끄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향선이 나타내는 게 뭐냐? 지금 현재 1번 절점의 FZ를 보는 겁니다. 1번 요 지점의 반력의 FZ의 반력의 영향선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여기가 단위 하중이 1이라는 하중이 요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점의 반력이 1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0.418이라는 것은 1이라는 하중이 여기에 올라왔을 때 요 점의 반력의 반력이 0.418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톤이 왔을 때 이 점의 반력 하려고 그러면 0.418에다가 10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영향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지점인데 이 지점 위에 단위 하중이 올라가면 요 지점의 반력이 1이 되고 나머지 반력은 0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이유는 1이라는 하중이 요 지점 바로 위에 올라오면 이 지점에는 반력이 안 생긴다. 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 하중이 이쪽 경관으로 넘어오면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여기는 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반력, 부반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향선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점의 영향선을 보고 이 반력의 영향선을 보고 싶으면 이게 지금 절점이 5번이죠. 그래서 키노드를 5번으로 바꾸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런 영향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요 점의 반력의 영향선이라는 뜻입니다. 노드 5번에. 그래서 단위 하중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점의 반력이 제로였다가 점점 일로 올수록 이 점의 반력이 커지겠죠. 5번 점의 반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쭉 커져서 단위 하중이 바로 자기 위에 오면 1이라는 하중이 바로 자기 위에 오면 이 점의 반력이 1이겠죠. 네.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갔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때 이 점이 반력이 1.004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최대점의 위치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쪽 편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이점 반력의 영향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1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지점이죠. 11번 절점이 또 지점인데 이 점의 영향선은 조금 전에 봤던 5번의 영향선하고 좌우 반대로의 대칭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일 끝점 15번 점의 영향선을 보면 아까 1번 지점의 영향선에 또 좌우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력의 영향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빔 포시스 한번 봐볼까요? 빔 포시스 1번 부재 전단력의 영향선부터 먼저 봅시다. FZ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번 부재의 전단력의 영향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반력의 영향선이랑 모양이 똑같죠. 부호만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1번 부재의 I 절점에서의 전단력의 영향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점의 전단력의 영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1번 부재의 오른쪽 점, 그러니까 2번 절점에서의 그 전단력의 영향선을 보고 싶으면 J 절점 값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차원으로 본 거고요. 그냥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 절점, 요 지점의 전단력의 영향선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점이든지 여러분들이 정해서 보면 되겠죠. 만일 이 점의 영향선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5번 부재의 왼쪽 절점이니까 I 절점입니다. 에서의 영향선을 보겠습니다. 밸류도 볼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 부재 왼쪽 편점 I 절점이니까 요 점에서의 전단력의 영향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휨 모멘트 영향선 한번 볼까요? 휨 모멘트 우리 제 가운데점이라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여기까지가 4개 플러스 4개 플러스 6개니까 7번 7번 부재의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가운데점입니다. 7번 부재의 오른쪽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죠? 8번 부재의 I쪽 I 절점 왼쪽이라고 해도 되죠.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역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똑같습니다. 7번 부재의 오른쪽 점이 8번 절점이고 그렇죠? 네. 8번 부재의 왼쪽 점이 8번 절점입니다. 네. 8번 절점이 가운데 점이니까요. 네. 자, 이것이 가운데 점에서의 휨 모멘트의 영향선입니다. 단위하중이 이쪽 편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자기 바로 그러니까 단위하중이 한가운데 있을 때가 최대치가 됩니다. 2.45가 되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져서 이쪽 편 경단에 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절점, 요런 지점, 가운데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커지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모멘트를 보면 그러면 그게 4번 부재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번 절점이니까 4번 부재의 오른쪽이죠. J절점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보면 이게 여기 있는 요 절점 바로 위, 지점 가운데 있는 요 지점 바로 위의 휨 모멘트 영향선입니다. 그래서 단위하중이 여기 있으면 제로였다가 점점 마이너스 값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여기 바로 위에 있을 때는 또 휨 모멘트는 안 생기고 점점 가서 또 마이너스 휨 모멘트가 커져서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큰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향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리액션의 제일 최대값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와서 리액션에서 MV 맥시멈 값을 구하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이 값들이 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DB24 하중, DB24 하중이 요 하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거나 여기서 여기로 지나올 때 얘가 계속 반력값이 바뀌겠죠. 계속 바뀌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이 얼마냐면 288.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지점에 받침이나 또는 이 밑에 기둥이나 설계를 할 때 이 지점에 발생할 수 있는 반력의 최대치는 288이니까 288에만 안전하게 설계하면 되겠다. 설계 하중이 288.5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받침은 391만 받을 수 있으면 그 하중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보다는 반력값이 작으니까 391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반력뿐만이 아니고 빔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래서 휘 모멘트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최대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이 받았던 최대치가 643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단면에 발생했던 최대치는 490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단면을 설계할 때는 플러스 643을 받을 수 있게끔 단면을 설계를 하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 값도 생기죠. 그래서 MV 미니멈 값을 보면 이 단면은 그 설계 중에 얘 지나다니는 동안 마이너스 모멘트는 최대 얼마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144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 대신 요 단면은 더 크게 생기죠. 마이너스가 이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게 앱솔루트 맥시멈을 보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멤버별로 보자고 하면 이 절점에서의 값을 보겠습니다. 절점에서의 값을 보면 여기 이제 요 값이 나오죠. 여기 이제 절점에서의 값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 절점, 그러니까 어떤 부재의 왼쪽에서 I 절점에서의 값들을 나타낸 거고, 요 J를 선택을 하면 어떤 부재든지 J 절점에서의 값을 나타낸 겁니다. I하고 J를 다 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이 부재에서의 오른쪽 J 절점에서의 값이나 2번 부재의 왼쪽 I 절점에서의 값이나 같게 나오겠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절점과 절점 사이 가운데에서의 값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 절점에서의 값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빙일 때 최대값을 볼 것이냐, 최소값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 볼 것이냐. 근데 지금은 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쉽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단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플러스로는 643을 받게, 마이너스로는 89.4 킬로뉴턴 퍼 미터,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의 휨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을 설계를 하면 된다. 여기는 마이너스로는 495, 플러스로는 75를 받을 수 있는 단면을 설계를 하면 된다. 해서 설계의 휨 모멘트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빙 로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 핀 모멘트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 예제 11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설계에서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하중에 의한 무빙 로드 해석을 해봤습니다.